제25화 초가집 행궁 제1장 이각이 임금에게 말했다. 곽사가 신하로서의 도를 지키지 않고 공경들을 잡아가두고 폐하를 빼앗아가려 하옵니다. 신이 아니었다면 폐하께선 벌써 놈에게 잡혀가셨을 것이옵니다. 조카 이섬을 시켜 납치한 뒤 이각이 처음 나타나 불쑥 던진 말이었다. 스스로를 신하라 칭하고는 있지만 그 방자한 태도는 이미 신하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무기력한 임금의 입장에선 더 이상 핍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두 손을 포개 흔드는 공수의 예를 보여야 했다. 고맙소. 이삼화의 공을 잊지 않으리라. 이각이 나가자 황보력이 들어와 임금을 아련했다. 임금은 죽은 황보숭의 조카로 언변에 능하고 또 이각과 동양인 그를 보자 이각과 곽사의 화해를 주선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양표의 이간책을 받아들여 이각과 곽사의 사이를 벌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두 달이나 계속되는 두 사람의 싸움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나라가 먼저 결단날 판이었다. 임금은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경은 이삼화와 동양이지요.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언변에 능한 경이 이삼화와 곽장군 양쪽을 오가며 화해시켜 보도록 하시오. 상가 명을 받들겠나이다. 황보력은 먼저 곽사의 군영으로 갔다. 조칙을 앞세운 황보력의 권유를 듣고 곽사가 말했다. 만일 이각이 임금을 내보낸다면 나도 공경들을 즉시 내놓겠소. 황보력은 이각을 찾아가서 말했다. 오늘 주상께서 내가 공과 동양인 서량 사람이라 하여 특별히 나더러 두 분을 찾아뵙고 화해를 권하라고 명하셨소이다. 곽사는 이미 조서를 받들었는데 공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이각이 말했다. 나로 말하면 여포를 무찌른 큰 공이 있고 4년 동안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며 쌓은 공적이 적지 않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오. 곽사는 말도둑일 뿐인데 감히 공경들을 잡아가두어 나와 맞서려드니 네,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소. 그대도 나의 전략과 군사의 수를 보시오. 곽사를 너끈히 이길 것 같지 않소? 한마디로 화해하지 않겠다는 대답이었다. 그러자 황보력이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다. 그렇지 않소이다. 옛날 유금국의 후예는 자기의 활솜씨만 믿고 환난을 생각지 않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는 동태사에 막강했던 세력을 장군도 보셨습니다만 은혜를 입었던 여포가 배반하여 도모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머리가 도성의 성문에 내걸리지 않더이까. 그러므로 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은 좋게 믿을게 못됩니다. 장군은 상장의 몸으로 관직의 증표인 절호를 지니셨고 자손과 종족이 모두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니 나라의 은혜가 두텁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곽사는 공경들을 잡아가두고 장군은 임금을 잡고 계시니 과연 누구의 죄가 가볍고 누구의 죄가 무겁겠소이까? 이각은 버럭 화를 내며 칼을 빼들고 꾸짖었다. 임금이 너를 보내며 나를 욕하라고 시키더냐? 네, 먼저 내놓은 목부터 쳐야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기도의 양봉이 끼어들었다. 곽사를 제거하지 못한 지금 임금이 보낸 사자를 죽인다면 곽사가 군사를 일으킬 명분을 얻게 되고 제후들도 모두 그를 돕게 될 것입니다. 가후 역시 애써 말리자 이각의 노여움이 약간 누그러들었다. 가후는 떠밀다시피 황보력을 내보냈다. 밖으로 나간 황보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조칙을 받들지 않겠다면 임금을 시해하고 스스로 임금이 되겠다는 뜻이냐? 시중 호막이 급히 제지하며 말했다. 그런 말을 밖에 내지 마시오. 신상이 해로울까 두렵소이다. 그러자 황보력이 호막을 질타했다. 호막 이놈, 너 또한 조정의 신하의 건을 어찌 역정놈에게 붙은 것이냐? 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법이다. 내가 이각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도 내 몫이다. 그리고 이각에 대한 욕을 그치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임금은 급히 영을 내려 황보력을 서량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이각의 군사는 태반이 서량 사람이었고 거기다 금일의 티베트인인 강족 병사들의 도움까지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황보력은 서량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했다. 이각은 반역을 꾀하고 있소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곧 역적 도당으로 몰려 후환이 적지 않을 것이오. 이 말이 서량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자 군사들의 마음도 점점 흩어졌다. 제2장 이각은 황보력의 말을 전해 듣자 크게 서엉을 내며 그를 뒤쫓아가 잡아오라고 호분 중랑장 왕창을 보냈다. 왕창은 황보력이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돌아와서 보고했다. 이미 황보력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후 또한 강족 사람들에게 은밀히 이렇게 일렀다. 임금께선 너희들의 충의를 아시고 오래도록 전장에서 시달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가 있으면 나중에 후한상을 내리시겠다는 밀조가 계셨다. 강인들은 마침 이각이 벼슬과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있던 터라 가후의 그 같은 말을 듣자 모두 병력을 이끌고 가버렸다. 가후는 다시 임금에게 은밀히 아뢰었다. 이각은 탐욕스러우나 괴가 없는 자이옵니다. 지금 군사들이 흩어져 속으로 겁을 먹고 있사오니 후한 벼슬로 회유하시옵소서. 어떤 벼슬이 좋겠소? 대사마에 봉하시옵소서. 이에 임금은 이각을 대사마에 봉한다는 조서를 내렸다. 스스로 대사마라 칭하고는 다녔으나 정식으로 대사마에 봉해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각은 매우 기뻐했다. 이는 무당이 내림굿을 하여 빌어준 덕이다. 그래서 무당에게만 후한 상을 내리고 군사들에게는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 기도의 양봉이 크게 화를 내며 송과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지를 넘나들며 온몸으로 화살과 돌을 막아낸 공이 무당년에 손바닥 비빈 것만도 못하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어찌 이 역정놈을 죽이지 않고 임금님을 구하겠소이까? 송과의 반문에 양봉이 말했다. 그대가 중군에 불을 질러 신호를 하면 내가 밖에 있다가 군사를 이끌고 들이치리다. 이렇게 약정한 두 사람은 이날 밤 이경에 거사키로 했다. 그러나 비밀이 새어나가 이를 이각에게 일러 바친 사람이 있었다. 양봉과 송과가 무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한 이각은 송과를 잡아다가 먼저 죽였다. 양봉은 그것도 모르고 군사를 이끌고 밖에서 기다렸으나 신호불은 오르지 않았다. 그때 이각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오다가 양봉과 정통으로 마주쳤다. 군영 안에서 즉시 혼전이 벌어져 사경까지 계속되었으나 힘이 달린 양봉은 군사를 이끌고 서안으로 달아났다. 이로써 싸움 자체는 이각이 이겼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싸움에는 이겼어도 이각은 도리어 자신의 세력 가운데 큰 부분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송과와 양봉을 잃었으니 말이다. 거기다 이각의 군사 안에 섞여 있던 강병들이 떠났고 줄기찬 곽사의 공격을 받아 죽은 병사들도 많았다. 이렇게 하여 이각의 병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거기다 설상가상의 보고마저 들어왔다. 장제가 섬서군에서 대군을 이끌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왔다는데 만일 따르지 않는 이가 있으면 그쪽부터 군사를 이끌고가 처부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든다고 합니다. 장제가 왔단 말인가? 이각은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장제는 본래 동탁을 보좌하던 사천왕 중의 하나로 당초는 서열 3위였다. 그래서 서열 1, 2위였던 이각 곽사의 군사력에 비할 바는 못 되었으나 몇 달 동안 싸워 세력이 약해진 현재의 입장에서는 기존 군사력을 보존 보강해온 장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 끝에 이각은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워 장제의 군중에 사람을 보내 자신의 뜻을 밝혔다. 싸우게 된 이유는 있지만 아무튼 장군께서 이곳까지 왕림하여 건하니 곽사와 화해하겠소이다. 이각이 그렇게 나가니 곽사 역시 싸움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장제는 이각에게서 풀려난 임금에게 표문을 올렸다. 주상께선 어가를 홍농으로 옮기시옵소서. 홍농은 동탁이 버린 옛 도성 낙양 부근에 있었다. 동도인 낙양 부근으로 옮기라는 소리에 임금은 기뻐하며 말했다. 짐도 동도를 생각한 지 오래여.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천만다행이구려. 그리고 장제를 표기장군에 봉하는 조서를 내렸다. 중앙무대에서 높은 벼슬까지 꿰차게 된 장제는 양곡이며 술과 고기를 진상하여 백관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에 곽사는 공경들을 군영 밖으로 나가도록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이각은 동쪽으로 떠나는 임금을 위해 어가를 수습하고 또 옛 덜임군 수백 명을 보내 창을 들고 임금을 호송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가가 신풍을 지나 패릉에 도착했다. 때는 가을이라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그때 갑자기 큰 함성이 일며 수백 명의 군사가 다리 위로 몰려와 행렬의 앞을 막고 거친 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오는 놈들이냐? 그러자 시중양기가 말을 박차고 다리로 올라가서 말했다. 어가가 이곳을 지나는데 누가 감히 막느냐? 두 명의 장수가 앞으로 나서 말했다. 우리는 곽장군의 명을 받고 간사한 무리를 막기 위해 이 다리를 지키고 있소이다. 어가라 하셨으나 이 눈으로 주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소이다. 양기가 어가의 주lem을 높이 걷어올리자 임금이 말했다.
짐이 여기 있거늘 경들은 어찌 물러서지 아니하는가. 이에 무장병들은 만세를 부르며 양옆으로 물러섰다. 어가는 그제야 다리를 지나갈 수 있었다. 제3장. 어가가 지나간 뒤 두 장수가 돌아와 그 사실을 곽사에게 보고했다. 어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곽사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멍청한 놈들을 봤나? 내 장제의 대군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각과 화해하는 척 했던 것인데 뭘 어쨌다고? 장제를 속여 임금을 미호성으로 다시 끌고 가려던 참이었건만 내 놈들은 어찌하여 마음대로 놓아보냈느냐? 그리고는 두 장수의 목을 베어버렸다. 비록 장제의 권유로 마음에 없던 화해를 했지만 임금을 차지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급히 군사를 이끌고 어가 행렬을 뒤쫓았다. 패릉을 지났으니 동관만 넘으면 관중을 벗어난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했기에 곽사는 화살처럼 빠르게 말을 몰았다. 한편 어가가 화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일어났다. 어가를 멈추어라. 그 소리를 듣자 임금은 울면서 대신들에게 말했다. 방금 이리의 소굴을 빠져나왔는데 다시 호랑이 아가리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신하들도 모두 놀라 낯빛을 잃었다. 곽사의 군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북소리가 울리더니 산 뒤쪽에서 한 장수가 1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 나왔다. 앞세운 한 폭의 큰 깃발에는 대한양봉이란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원래 양봉은 이각과의 싸움에 진 뒤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 종남산 밑에 주둔하고 있다가 어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호위하러 온 길이었다. 양봉이 그 자리에서 진세를 벌이자 곽사의 장수 최용이 말을 타고 나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양봉, 이 역정놈아! 양봉은 크게 노해 진중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은 어디 있느냐? 그 말에 한 장수가 큰 도끼를 들고 몸이 붉고 갈기가 검은 화류말을 나는 듯이 몰아 최용에게 곧바로 달려들었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다가 스치듯 엇갈렸다. 그 찰나의 일합대결을 통해 최용의 머리는 땅에 떨어졌다. 양봉이 그 기세를 몰아덮치니 곽사의 군사는 크게 패해 20여리를 후퇴했다. 양봉이 군사를 거두어 임금을 아련하러 가자 임금이 위로하며 말했다. 경이 짐을 구하였으니 그 공이 작지 않소. 양봉이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자 임금이 말했다. 아까 적장의 목을 벤 사람은 누구요? 양봉은 그 장수를 불러 어가 앞에 절하게 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동군 양현 사람으로 성은 서 이름은 황 자는 공명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노고를 취하였다. 양봉은 어가를 보위하며 화엄에 도착한 뒤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장군 다내가 의복과 음식 등을 갖추어 임금께 올렸다. 이날 밤 임금은 양봉의 군영에서 묵었다. 다음날 패하여 달아났던 곽사가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양봉의 군영으로 쳐들어왔다. 서왕이 앞장섰지만 곽사의 대군이 팔방에서 에워싸고 임금과 양봉을 가운데로 몰아붙였다.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때 갑자기 동남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더니 한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세차게 말을 달려왔다. 이에 곽사의 무리가 흩어져 달아났다. 그 기세를 타고 서왕이 공격하여 곽사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싸움이 끝나자 그 장수가 와서 임금을 베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임금의 장인 동승이었다. 임금이 울면서 이제까지의 일을 하소연하니 동승이 말했다. 폐하, 심려를 거두시옵소서. 소심히 양장군과 힘을 합해 반드시 두 역적을 목베고 천하를 안정시키겠나이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임금은 동도로 가는 길을 서두르라고 명했다. 이에 양봉 일행은 밤낮으로 어가를 움직여 홍농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제4장. 한편 곽사는 패전군을 이끌고 돌아오다가 이각과 마주치자 이렇게 말했다. 양봉과 동승은 지금 어가를 모시고 홍농으로 향하고 있네. 만일 산동에 도착해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전하에 보고하여 제후들과 함께 우리를 도하려 들 것이니 그리되면 우리는 삼족을 보전하기 어려울 걸세. 이각도 같은 생각이었다. 지금 장제는 장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벼이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틈에 자네와 내가 힘을 합쳐 홍농에 가서 한나라 임금을 죽이고 천하를 나눠 가진다고 해서 안 될 게 뭐 있는가? 좋아. 그럼 힘을 합치세. 곽사는 이각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로부터 두 사람은 군사를 합쳐 임금의 뒤를 쫓으며 닥치는 대로 노략질했다. 그들이 관중을 떠난 것은 임금을 납치하려는 의도 외에도 관중에서는 서로 싸우는 통에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려 쌀 한 톨 구할 수 없게 된 것이 더 큰 이유였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궁녀들과 백관을 거느린 임금 행렬은 느릴 수밖에 없어 곧 이각곽사의 군대의 꼬리를 잡히게 되었다. 이에 앞서가던 양봉 동승은 대오를 정비하여 군사를 돌린 뒤 동간에서 맞붙게 되었다. 이각이 곽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많고 저들은 적으니 혼전을 벌이면 이길 것이오. 좋소. 양쪽에서 칩시다. 이에 이각은 왼쪽, 곽사는 오른쪽에서 사냐를 새카맣게 덮으며 공격했다. 양봉 동승은 좌우로 나눠 죽기로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그래서 뭇관리들과 궁녀는 물론 각종 문서와 서책, 임금의 일용품 등을 모두 버린 채 임금과 황후의 수레만 보위하고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홍롱으로 들어간 곽사의 군사는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약탈했다. 그 사이 어가를 모신 동승 양봉은 섬석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이에 이각 곽사는 다시 군사를 나누어 뒤쫓았다. 형세가 몹시 다급해지자 동승 양봉은 한편으로는 이각 곽사에게 사람을 보내 강화를 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의 뜻을 하동에 은밀히 전해 옛 백파적의 두목 한 섬 이악 호재가 세 곳의 군병을 이끌고 임금을 구원하도록 일렀다. 그들 또한 산적이었으나 도적을 불러 도적을 치려는 이제의 궁여지책으로 부르게 된 것이었다. 이제까지의 죄를 모두 사해주고 벼슬까지 내린다는 임금의 말을 전해들은 세 곳의 군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본영의 군사를 모조리 몰고 와 동승을 만난 뒤 일제히 공격하여 이각곽사에게 빼앗겼던 홍롱을 다시 탈환했다. 그러나 이로써 싸움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르는 곳마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케 함으로써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온 이각곽사는 각처의 노약자는 모두 죽이고 장정들은 군사에 편입시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라는 뜻에 감사군이란 이름을 붙여 이들 장정들을 싸움터의 화살바디로 세우니 역적들의 군세는 날로 커져갔다. 곽사는 이악의 군사가 위양에 도착하자 자기 군사들에게 옷가지와 물건을 모두 길에 내버리라는 영을 내렸다. 이악의 군사는 길바닥에 옷가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주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 바람에 대오가 무너져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 점을 노리고 있던 곽사가 군사를 휘몰아 어지러이 공격하니 이악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양봉 동승도 막아내지 못하고 어가를 보위하여 북쪽으로 겨우 달아났다. 그러나 등 뒤에서는 역적의 무리가 맹렬히 추격해왔다. 이악은 말을 달려 임금 수레 곁으로 오더니 급히 아뢰었다. 형세가 급박하오니 폐하께서 말로 갈아타고 먼저 가시옵소서. 백관을 버리고 어찌 집만 갈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신하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며 어가를 따랐다. 적군의 추격을 막던 호재는 이미 피살된 뒤였다. 역적들의 추격이 급박해지자 동승과 양봉이 임금께 청했다. 폐하 차라리 어가를 버리고 걸어가시는 편이 나을 것 같사옵니다. 이에 임금은 수레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제5장 얼마 안가 황하에 다다랐고 이악의 무리가 어디선가 강을 건널 수 있는 작은 배를 한 척 찾아왔다. 때마침 날씨는 살을 앨 듯 차가웠다. 임금과 황후는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강가에 도착했으나 기슭이 깎아지른 절벽이라 배를 타러 내려갈 수가 없었다. 거기다 뒤쪽에서는 추격병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급해진 양봉이 말했다. 말고삐를 풀어 이은 다음 그것으로 폐하의 허리를 묶어 배 위로 내려야겠어. 그러자 사람들 속에서 황후의 친정오라비 복덕이 흰 비단 10여 피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이 비단은 반란군 속에서 주운 것인데 이으면 연도 끌 수 있을 것이오. 행군교의 상홍이 임금과 황후를 비단으로 감싸 묶은 뒤 임금부터 먼저 달아내리게 하여 배에 태웠다. 황후의 오라비 복덕은 황후를 업고 배를 탔다. 그 뒤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투어 배를 타려고 밧줄을 붙들고 늘어지자 뱃머리에 서 있던 이악은 칼로 그들을 모두 베어 물속에 쳐넣었다. 가까스로 임금과 황후를 먼저 건네고 난 후 다시 배를 돌려 태우려 하니 사람들은 이번에도 서로 먼저 건너가려고 아우성들이었다. 이악은 다시 칼을 들어 배전에 손을 댄 사람들의 손가락을 모두 자르니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건너편 강 언덕에 도달하고 보니 임금 옆에는 겨우 10여 명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번에는 양봉이 어디선가 소달구지 한 채를 찾아내어 임금을 태우고 북쪽으로 향했다.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처량한 길이었다. 긴 하루였으나 대양에 도착할 때까지 꼬박 굶어야 했다. 저녁이 되어 어느 기와집에 묵게 되었다. 시골 늙은이가 조밥을 지어 진상했다. 임금은 황후와 함께 먹었으나 음식이 너무 거칠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나머지 대신들과 군사들은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날 임금은 조서를 내려 이약을 정북장군, 한섬을 정동장군에 봉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가다 보니 대신 두 사람이 찾아와 달구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통곡했다. 태위 양표와 태복 한융이었다. 임금을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두 대신을 만난 임금과 황후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울음을 그친 한융이 말했다. 이가 곽사, 두 역적이 신의 말은 꽤 믿는 편이오니 목숨을 버릴 각오로 찾아가서 군사를 거두도록 설득해보겠사옵니다. 폐하께선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한융은 적진을 향해 떠났다. 이약은 임금에게 양봉의 진영에 들어가 잠시 쉬라고 추청드렸다. 그러나 양표의 생각은 달랐다. 양봉의 진영에 거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므로 이렇게 주청을 드렸다. 이곳은 하동 지방이옵니다. 우선 여기서 멀지 않은 아늘배 임시거처를 정하시면 어떠시는지요? 경이 좋을 대로 정하시오. 임금은 벌써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다는 태도였다. 그럼 그렇게 정하겠나이다. 어가는 안읍에 다다랐으나 높고 큰 집이 없어 임금과 황후는 초가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게다가 다다걸 문마저 없어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사방에 둘렀고자 울타리를 삼으니 임금과 대신들은 초가집 마당에서 국사를 논했고 여러 장수는 울타리 밖에서 군사들과 함께 집을 지켰다. 그런데 임금의 거처보다 더 한심한 것이 있었다. 이약 한섬이 하는 짓거리였다. 그들은 임금을 보위하면 뭐가 생길 줄 알고 달려와 많은 부하를 이루며 이가 곽사를 물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없고 굽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으니 부하가 났다. 초가집 마당에서 대신들 몇이 늘어서서 나라 일을 떠버리는 조정이라는 것도 보아하니 가짜났다. 이에 이약 한섬은 모든 권리를 거머쥐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했다. 크고 작은 관리들이 조그만 비위를 거슬려도 임금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고 욕설까지 퍼부었다. 또 일부러 거친 음식과 탁주를 올려도 임금은 이를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약과 한섬은 전과자, 왈패, 무당, 심부름꾼 등 자기네 졸개 200여 명의 이름을 적어 올려 교위, 어사 등의 벼슬을 내려줄 것을 강요했다. 임금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더 한심한 것은 초가집에서 행해지는 임금의 초라한 의전 절차였다. 옥세가 없어 송곳으로 새긴 임시도장을 사용하여 임명장을 대신하는 등 채통이 말이 아니었다. 한편 한융이 이가 곽사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하니 두 사람은 그의 말에 따라 잡아두었던 백관과 궁녀들을 모두 풀어주어 돌아가게 했다. 이 해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모두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으며 그나마도 부족해 굶어 죽은 시체가 온들판에 널렸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행스럽게 한해태수 장양이 쌀과 고기를 헌납하고 하동태수 왕읍이 비단을 바쳐 임금은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동승과 양봉은 상의 끝에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 궁궐을 수리하는 한편 어가를 모시고 곧 낙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차렸다. 그러나 이약의 생각은 달랐다. 본시 도적 출신으로 황하를 건널 때 조정 대신들을 많이 죽였을 뿐 아니라 안읍에서도 임금과 대신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기에 낙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 이약을 동승이 달랬다. 낙양은 본시 임금께서 도읍을 세우신 곳이요. 안읍은 땅이 작은데 어찌 어가를 수용할 수 있겠소. 이제 어가를 받들어 낙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도리요. 이약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가를 모시고 당신들이나 가시오. 나는 이곳에서 꼼짝도 않을 터이니. 이에 동승 양봉은 어가를 모시고 길을 떠났다. 이약은 몰래 이가 곽사에게 사람을 보내 결탁하고 그들과 함께 어가를 납치할 생각이었다. 동승 양봉 한섬도 그런 음모를 눈치채고 군사들을 채근하여 걸음을 빨리 했다. 어가 행렬이 기관을 넘는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이약은 마음이 급해졌다. 기관만 넘으면 낙양이 지척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약은 이가 곽사의 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부하 인마를 이끌고 행렬을 추격했다. 사경쯤이었다.
늙은 대신들과 궁녀들이 뒤따르는 어가 행렬의 끝자락을 본 이약은 기산 밑에 이르자 큰 소리로 외쳤다. 어가를 멈춰라. 이각 곽사가 왔다. 이에 놀란 임금은 이각 곽사의 대군이 당도한 줄 알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벌벌 떨었다. 산 위에서 무수한 횃불이 일었다. 기산에서 다가오는 군사를 유심히 살펴보던 양봉이 임금에게 말했다. 폐하 10년 오시옵소서. 저건 이각 곽사가 아니라 이약입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며 외쳤다. 서왕은 어디 있느냐? 가서 이약의 목을 따오너라. 이에 출전 명령을 받은 서왕이 한달음에 달려나갔다. 그에 맞대응하여 이약이 직접 말을 몰고 나왔으나 본래부터 그는 서왕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엇갈리더니 단 일합의 이약은 서왕이 휘두르는 도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주장을 잃은 이약의 군사들은 서왕이 휘두르는 도끼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에 힘을 얻은 양봉은 어가를 보호하며 기관 땅을 지나가는데 한해태수 장양이 양식과 비단을 갖추고 지연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았다. 임금은 장양을 대사마에 봉하고 함께 낙양으로 가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장양은 이각 곽사의 추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직 인사를 고하고 야왕현으로 돌아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